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른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른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 30에서 60대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제 나이가 많아서 이런데 사연을 올린다고 공감하실 분이 계시기는 할지 쑥스럽고 자신이 없네요. 그래도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작고 소중한 인연이 제게 용기를 주어 이렇게 사연을 써내려가게 되었어요. 요즘이야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른이라고 그렇게 당장 죽을 날만 보고 살아가는 나이는 아니니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는 저를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나이 먹고 제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릴 때 어른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던 생각보다 인생은 짧고 세상은 좁다는 그 말이 정말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꼭 제가 잊을 만할 때쯤 어떤 사건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을 통해 상기가 되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 비해 생활이 안정되고 변화가 급격히 적어지는 늙음하게도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한 작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한의원 의사였어요.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엔 나름대로 각자 하는 일에 열정이 넘쳐서 아이를 언제까지 가져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결혼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결혼 후 일정에 대해 누가 구구절절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 막상 결혼하고 몇 년간은 모든 게 낯설어 이리저리 헤매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부모님의 생신이나 명절, 친척들의 경조사 등 결혼했다고 저희 두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양가 가족들의 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 둘 챙겨가며 앞만 향해 가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 저희 부부와 비슷하게 결혼했던 친구들은 전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터라 얼른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다루고 남편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다루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누구 한 명 빨리 아기를 낳아 키우고 싶다거나 명확한 계기가 생기지 않으니 차일피일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결정적으로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다 같은 교복에 비슷한 운동화, 비슷한 가방을 메고 다니니 겉보기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가정 형편이 바로 눈에 보일 만큼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오히려 다 같은 차림을 하고 있으니 그 중에서도 좋은 태가 나는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는 게 눈에 더 띄었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처음엔 제가 썩을 대로 썩은 어른이라 이 와중에 그런 게 눈에 보이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같은 아이들 눈에도 그런 게 보이긴 했나 봐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말을 잘 듣고 별다른 말썽을 안 부리는 착한 학생을 좋아하기 마련인데 티는 안 내도 제가 반에 참 좋아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도 좋은 착한 여학생이었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친구라 마음속으로 잘 되길 응원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적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 때야 학생들 성적 흔들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그 뒤로도 쭉 떨어지다 못해 밝기만 했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잘 웃던 애가 웃음이 줄고 친구들과도 점점 어울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게 담임으로서 못내 걱정이 되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모든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을 따로 교무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죠. 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왔어요. 학생 대부분이 하교한 조용한 시간에 불러서였는지 지원이가 퍽 걱정이 됐는지 긴장감이 만연한 얼굴로 교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래 지원아, 다른 게 아니고 요새 무슨 일 있니? 성적도 떨어지고 얼굴도 안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선생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당연히 선생님이 신경을 써야지. 뭐 힘든 일이라도 있어? 너무 불편한 얘기 아니라면 털어놔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아니에요 선생님.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신세를 지겠어요. 쉽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긴 했지만 그 애와의 대화에서 얻어낸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대로 지원이를 보내면 지원이는 영영 자기 얘기를 털어놓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원이는 엄마가 안 계신 한부모 가정에서 크는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밝음을 잃지 않고 자라서 참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마저 밝음을 잃게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가려는 지원이의 팔목을 붙잡았어요. 신세는 무슨 신세야. 네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이면 어른 도움을 좀 받아도 돼. 넌 아직 어리잖아. 지원이는 돌아선 채로 한참 말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조금은 민망한 기분으로 아이의 얼굴을 살피니 지원이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지원아, 울어? 선생님,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는 걸 눈치채서인지 지원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학교 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더라고요. 텅 빈 교무실에서 우는 지원이를 달래고 토닥여주며 저는 한참 뒤에나 지원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생일 때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는 엄마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거라고 했지만 사실 엄마가 나간 이유가 아빠 때문만은 아닌 걸 저도 알아요. 엄마가 나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저를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었다고. 저만 아니었으면 아빠 같은 사람이랑 안 살았을 거고 엄마 인생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붙잡지도 말고 아빠한테 얘기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든 다 해보라고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저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지원이 앞에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어줍잖은 위로를 건네는 것보다는 그저 아이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제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그 애는 꾹꾹 눌러담아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술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엄마가 막상 떠나고 나서 얼마 동안은 힘들었는데 아빠가 아무렇지 않아 하셔서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엄마가 함께 살 때보다 괜찮더라고요. 옛날처럼 엄마 아빠가
매일 밤 싸우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고, 아빠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아빠가 맨날 저한테 미안하다고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무리를 하신 모양이에요. 요즘 아빠가 많이 아프세요. 일을 하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셨다는데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공사 현장에 나가고 계세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 봐도 듣지 않고 병원에 가라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런 건 좀 쉬면 낫는다고 우기세요. 엄마가 떠난 건 괜찮았는데 아빠가 아프니까 아무런 의욕도 안 들어요. 아빠는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니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봐도 이대로면 아빠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겠구나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지원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은 교통사고 전문병원으로 입소문이 났을 만큼 외상으로 인한 한방치료를 잘했거든요. 지원이 아버지께서 철제 구조물에 허리를 3개 부딪힌 모양이라 교통사고랑 비슷할 것 같아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남편은 사정을 듣더니 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끼는 제자라고 말하니 그럼 무료로 치료를 해줄 테니 병원 영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으로 약속을 잡아 병원에 방문하라고 했죠. 지원아, 병원비만 안 들면 아버님께서 병원 다니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 디스크 파열이면 그거 그렇게 방치하면 절대로 안 돼. 앞으로 일도 계속 하셔야 한다며. 맞아요. 아마 병원비가 많이 들까봐 안 가시는 것 같긴 한데 무료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선생님 남편이 한의사거든. 허리 디스크 치료도 많이 해봤어. 병원 끝나는 시간에 오면 무료로 진료해드리기로 했어.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무료로 진료를 받아요? 선생님이 사정을 몰랐음 몰라도 알게 된 이상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다 듣고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면 그게 더 괴로웠을 거야. 아버님도 예쁜 딸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하고 계신데 이렇게 딸이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시겠어? 도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이런 도움은 좀 받아도 돼.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제 손을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지원이가 안쓰럽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저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진작 물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지원이와 지원이 아버님은 나란히 손을 잡고 남편의 병원에 찾아왔어요. 나중에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치료를 계속 미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계속 써야 하는 현장직인데 치료도 받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간 오히려 병만 깊어져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되었을 뻔했다면서요. 다행이네. 이제라도 내가 지원이 사정을 알게 돼서. 근데 엄청 예뻐하는 제자인가 봐.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지원이처럼 주어진 환경 탓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은 잘 없잖아.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예쁘지. 응원해주고 싶고. 반 애들하고 지내는 것만 봐도 마음도 어찌나 착한지 친구들도 다 좋아해. 요즘 그런 애가 별로 없다니까. 뭐 지원이 같은 친구도 별로 없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도 잘 없지.
응? 그게 무슨 뜻이야? 나 학교 다닐 땐 선생님들이 훈육한답시고 회초리나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당신처럼 학생들 마음, 사정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선생님이 정말 존재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내가 어릴 때도 그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역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참나, 당신은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만나놓고 무슨 소리야. 그러네, 내가 더 행운이다. 그날은 저희 부부에게도 행복한 날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런 식으로 사연 딱한 사람들 다 무료로 진료봐주면 뭐 해먹고 살 거냐 묻겠지만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꼭 시간을 내서 주말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한방치료 봉사를 나갈 정도로 의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정적으로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었고요. 사실 이런 부탁도 남편이 선한 사람이었기에 할 수 있는 부탁이었어요. 부부 사이라고 뭐든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저 같은 사람을 만나 행운이라 말해주었지만 사실 제가 더 행운이었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지원이 아버지께서 허리 통증이 점차 나아지시자 지원이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지원이는 성적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학교 생활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이거 아빠가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텅 빈 교무실, 쭈뼛쭈뼛거리며 주변 눈치를 살피던 지원이가 가방 속에서 누런 봉투를 꺼냈어요. 꽤 두툼하게 채워져 있는 봉투 속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지원아, 아버님께서 무슨 마음이신지 알겠는데 여긴 학교고 나는 선생님이야. 선생님들은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이런 거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어때서요? 그동안 받아온 치료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냥 이제라도 청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네? 안 된다니까. 정 그러면 나중에 졸업하고 너 잘 되면 그때 가서 맛있는 거나 사줘. 우리가 선생과 제자인 관계에서는 절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알겠지? 그리고 1학년이 끝나고 더 이상 네가 내 반이 아니라고 해서 아버님 치료 끝나는 것도 아니야. 아버님은 많이 나아지실 때까지 병원 오셔야 해. 선생님 남편이 더 이상 안 와도 되세요. 할 때까지는 꼭 모시고 와. 알겠지? 그럼 은혜는 언제 갚아요? 은혜는 무슨, 그건 아버님 다 나으면 그때 갚든가. 네가 지금처럼만 성적 유지해서 좋은 대학 가. 그게 은혜 갚는 길이야. 선생님도 자랑스러운 명문대 제자 한 명 가져보자. 네, 선생님. 약속할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그 후론 당연하게도 제가 지원이를 맡게 되는 일은 없었어요. 가끔 복도에 지나가다 마주치면 지원이는 반갑게 다가왔고 그렇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죠. 2년에 걸친 치료 끝에 지원이 아버지는 많이 호전되셨어요. 치료가 완전히 끝난 날 남편에게 고맙다며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셨더라고요. 그것만큼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남편이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의 겨울은 귀한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지원이 졸업식 즈음이었어요. 선생님, 저 약속 지켰어요.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뭐? 정말? 세상에, 열심히 하더니 정말 붙었구나. 축하해, 지원아. 넌 잘 될 줄 알았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희 아빠 낫게 도와주셔서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대학 가고 취직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유, 호강은 무슨.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 간 제자 한 명 생긴 걸로 몇 년 동안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서 그걸로도 충분해. 저는 기뻐서 손사래를 치며 지원이를 꼭 안아줬어요. 너무 수고했다.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지원아. 그래야만 하고.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해. 아프지 말고. 아파도 연락해. 선생님 남편 병원에서 약 지어줄 테니까.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는데 지원이가 제품을 벗어나서는 제 양손을 꼭 쥐었어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하던 지원이가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아기 생각 없으세요? 뭐? 갑자기 웬 아기? 뭐 생각이야 있긴 하다만. 선생님이 아기를 낳으시면 딸일지 아들일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부러워요. 선생님 같은 엄마랑 선생님 남편분 같은 아빠가 있는 아이의 삶이요. 그러니까 아기 낳으시면 꼭 연락 주셔야 해요. 제가 예쁜 아기옷 선물할게요. 뒤이어 이어지는 말에 뭔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지원이를 도우면서 지원이처럼 착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던 것 같아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더 이상 아기 갖는 걸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자라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얻는 기쁨. 그걸 진정으로 깨우쳐준 건 지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기가 마음을 먹는다고 바로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꽤나 부지런히 시도를 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좀 넘어서야 저희는 아기를 어렵게 가질 수 있었어요. 남들에 비해 훨씬 늦게 가진 늦둥이 아기라 그런지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도 키웠죠. 아기를 가져야겠다는 결심이 지원이 때문에 들어서였는지 예쁜 딸이었으면 했지만 저희 아기는 튼튼한 왕자님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중에 커서 든든한 아들이 될 걸 생각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들을 낳고 보니 안 낳았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남들은 1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낳지 그랬냐. 나이가 들어서 낳으니 힘들지 않냐고들 하는데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괜찮더라고요. 안 낳는 것보다는 몸이 좀 아프고 고생이더라도 늦게라도 힘들게 낳는 게 낫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을 부족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서로를 향했던 사랑이 아이에게로 향하면서 예전보다는 감정적인 교류가 줄어든 것도 같았지만 저와 남편은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의 교감을 배웠어요. 아들이 태어나자 비로소 우리가 진정 가족이라는 느낌이 온전하게 들었죠. 제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원이는 약속대로 선물도 보내왔어요. 귀여운 아기 옷과 양말을 보내주었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지원이는 서울대에 합격하는 바람에 서울로 올라가 버려서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스승의 날마다 꼬박꼬박 연락이 오곤 했죠. 선생님, 제가 보낸 선물 보셨어요? 이쁘더라. 고마워. 잘 쓸게. 학교 생활은 어때? 아버님은 건강하시지?
학교는 뭐 그럭저럭 다닐만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오는 학교라 그런가. 여기서는 성적 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빠는 어머 지원아, 아들이 너무 울어서 미안해. 나중에 연락하자. 네, 얼른 가보세요. 연락 드릴게요. 그래. 대학에 간 후에도 잊지 않고 제 안부를 물어오는 지원이가 고마웠지만 아들이 생긴 후로는 아들을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어 지원이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원이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줬어요. 서울에 있느라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들이 유치원을 입학했을 쯤엔 정신을 차려보니 지원이에게서 오던 연락이 끊겨 있더라고요. 횟수를 따져봤을 때 아마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이미 하고 적응하느라 시간이 없어도 없을 때였어요. 언젠가 연락 오겠지 했지만 영 연락이 오지 않아 먼저 전화를 하니 들려오는 건 번호가 바뀌었다는 음성뿐이었어요. 아끼던 제자와는 연락이 끊어진 게 못내 아쉬웠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고 저에게는 다시 돌봐주어야 할 제 반 아이들과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지원이는 조금씩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죠. 그렇게 세월이 또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저는 교육자고 남편은 의사였어서 그런지 자식 교육에는 온갖 열정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아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목표하던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그 바로 근처 성적의 대학에는 지원할 수 있었죠. 그 학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명문대였기에 저희 부부는 망설임 없이 아들을 서울로 보냈어요. 그때 저는 교사 일은 이미 정년 퇴직을 하고 남편의 병원에서 일을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무사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뒤엔 저희도 더 이상 죽어라 일할 필요를 못 느꼈죠. 남편은 병원을 팔았고 작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저와 농사를 지었어요. 여생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득 걸려온 전화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 한번 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들의 대학 졸업식이며 취업 축하 파티를 했을 때만 해도 이런 감정은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시간이 지난 것이 확 실감이 됐어요. 저희는 흔쾌히 수락을 했고 바로 약속 자리가 잡혔죠. 열심히 공들여 키운 제 착한 아들의 마음에 든 여자라면 분명히 아들처럼 바르고 착한 심성의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고 떨리기도 했죠. 당신 인사가 왜 이렇게 떨어? 모르겠네.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본다는 게 떨려서. 그러는 당신은 왜 떨어? 그러게, 나도 떨리네. 이상하네. 저희 부부도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너무 설렌 나머지 약속 장소에 2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 뭐예요. 애들이 부담스러워하겠다. 조금 맞춰서 올걸. 도착했다고 연락하지 말고 애들 전화 오면 그때 이야기하지 뭐.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애들이 안 왔어요.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도 30분이 경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찍 온 시간까지 하면 한 1시간가량을 기다렸던 거죠. 깜짝 놀라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뭐야? 어디야? 왜 안 와? 연락도 없이. 아, 엄마.
아빠 죄송해요. 도착하셨어요? 우린 진작 도착했지. 일찍 도착해서 지금 1시간 가까이 기다렸어.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같이 식사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이서 식사하시고 제가 식사비는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식사 자리 잡을게요. 아니, 무슨 일인지 설명은 해줘야지. 왜? 그 애가 못 온대?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 사실은 내려오는 길에 저랑 싸워서 차에서 내려서 사라져버렸어요. 뭐라고? 찾으러 다니는 중인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전화도 안 받고. 웬만하면 얼른 찾아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알았다. 일단 끊으마. 얼떨결에 전화를 끊자 서서히 화가 올라왔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이유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뛰쳐나가서 잠수를 타다니. 아무리 화가 나도 기다릴 어른들을 생각해서 참고 오던 길은 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화를 내자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도 기가 막혀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며느리는 첫 인상부터 저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줬죠. 겨우 잡은 두 번째 만남이라고 그 나빴던 인상이 다시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시골에서만 살고 시골 아이들만 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차림새부터가 영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갈색으로 색을 뺀 머리카락에는 얼마나 열을 가했는지 버석버석해 보였고 화장은 어찌나 진한지 입술이 벌겋고 눈은 시커맸어요. 여름이라 좀 더운 날씨이기는 했지만 팔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시원하고 짧은 나시티에 손바닥만한 반바지를 입은 것도 보기 좋진 않았어요. 이런 걸 지적하면 꼰대라고 한다나?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도 같아 함부로 지적도 못하고 속만 태웠죠. 태도라도 공손했음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유학을 꽤 오래 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저희 세대가 공감하기 어려운 친구더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 무슨 일을 한다고? 저는 마케팅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요? 응? 성준 씨한테 듣긴 했는데요. 어머님은 교사시고 아버님은 한의사시라고요. 저기 맞긴 한데 나는 정년 퇴직했고 이 사람도 병원 팔고 은퇴한 지 오래예요. 네? 뭐라고요? 야, 김성준. 뭐야? 말이 다르잖아. 그럼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시네요. 대놓고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인사를 하러 온 건지 저희 앞에서 대놓고 저희 직업을 묻고 말이 다르다며 아들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들은 내내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진 후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준아, 꼭 그 애랑 결혼까지 해야겠니? 연애만 하면 안 돼. 아직 너희 나이도 어리고 딱히 결혼할 정도로 애가 괜찮은지 엄마 아빠는 잘 모르겠다. 좀 겉모습이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아요. 약간 자유분방하고 괄괄해 보여서 그래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애는 아닌데 아마 오빠들 많은 집에 막내딸로 자라서 사랑도 많이 받고 호냐호냐 커서 그런 걸 거예요. 여보, 나 좀 바꿔요. 너도 사랑은 많이 받고 컸잖니. 그래도 어른을 만날 때 기본 예의라는 게 있는데. 엄마, 아빠, 죄송해요. 실은
쟤네 집이 좀 잘 살아서 저도 있어 보이려고 엄마 아빠 은퇴한 건 얘기 안 했어요. 뭐 네가 우리 직업을 속인 것도 아니고 그건 괜찮다 하는 안내든? 조금 화내긴 했는데 제가 잘 달래보려고요. 그래도 배울 점이 많은 애예요. 집이 유복해서 보는 눈도 있고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생각도 많이 깨어있고요. 엄청 진취적이에요. 이렇게 배울 점 많은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아들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고민했어요. 마음 같아선 끝까지 반대하고 싶었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니 그래, 문화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남편도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냥 두자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결혼은 본인 좋다는 사람이랑 하는 게 제일이라면서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해서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별달리 저희 속을 썩히는 일은 없었어요. 여자엔 무뚝뚝하긴 했지만 웬만한 건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집도 유복해서인지 결혼할 때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해주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살짝 민망할 정도로요. 그래도 의외로 성격은 쿨해서인지 그런 걸로 일일이 남편 쪽도 더해오거나 맞춰오라며 따지진 않더라고요. 이런 점이 아들이 말했던 좋은 점인가 했어요.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여전히 제가 원하는 며느리상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내내 행복해 보이던 아들 모습을 보며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그래도 언제 저렇게 커서 좋아하는 여자도 생긴 건지 감회가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들 말대로 더 지내다 보면 며느리의 장점도 천천히 알 수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었을 뿐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성준아, 미진이는? 아, 엄마, 저희 명절에는 각자 집에 가서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미진이는 엄마 아빠 생신 때 올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런 게 어딨어? 명절에 각자 집에 간다니. 그럼 우리 며느리를 명절에 못 보는 거니? 네. 결혼하고 나면 온전히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결혼하고서는 엄마 아빠랑 보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럴 때라도 며느리 얼굴 보는 거지. 언제 보니? 완전 남남도 아니고 어떻게 이래? 그리고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을 했으면 명절에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를 드려야지. 장인어른 장모님은 좋다고 하셨다나 봐요. 그러는 너는 왜 우리 의견은 먼저 안 물어봤니? 엄마 아빠께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번 명절에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설득해 보려고 했죠. 참 기가 막혀서. 결혼 후 첫 명절부터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이 아무리 그쪽에 비해 해준 게 적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명절 내내 오랜만에 우리끼리 있어 좋지 않느냐고 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좋았던 건 맞지만 정말 이게 맞나 싶었죠. 게다가 한 번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 아들 집에 신세를 진 적이 있었어요. 주말이었고 점심시간이었는데 둘 다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뭐 그거야 요새 젊은 사람들 평일에는 워낙 피곤하니 주말에 몰아서 자느라 못 일어나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뭔가를 차려줄까 싶어 냉장고를 열었는데 정말 음식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평소에 뭘 먹고 사는 건가 싶어
멍하니 서 있는데 며느리가 먼저 일어난 건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배고프세요? 아니, 너희 피곤해 보여서 뭐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집에 먹을 게 없니? 저희는 점심은 간단히 먹어서요. 배고프시면 먹을 것 좀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니 얼마 안 가 저를 불렀어요. 식탁 위에는 우유에 말아진 시리얼과 방금 토스트기에서 꺼낸 식빵 한 조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젊었을 땐 이렇게도 종종 먹었지만 나이가 들고서는 지양하던 식단이었어요. 나이가 드니 소화도 잘 안 되고 영양가 없이 당만 높은 빵을 섭취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어른에게 차려줬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조촐한 밥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참 몇 개라도 내올 줄 알았던 제가 바보였죠. 이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시리얼이랑 식빵 같은 건 우리 나이에 먹기에는 좀 부실하고 영양이 없는데. 대놓고 잔소리하기엔 감정이 상할까봐 좋게 돌려 말하자 며느리 표정이 싹 굳더니 시리얼과 식빵을 한쪽 구석으로 치우더라고요. 아, 어머님은 한식만 드시나 봐요. 잠시만요. 뭐라 따질 줄 알았는데 순순히 한식을 내오겠다는 말이 의외여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분 후 며느리가 내온 건 라면이었어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지만 이 집에 먹을 것도 워낙 없고 허기가 진 건 사실이라 라면이라도 먹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찬을 좀 가져와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간단한 반찬거리를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만드니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반찬이 4가지 정도 만들어지더군요. 다 직접 저희가 농사 지은 재료들로 만든 거라 아주 신선했어요. 그걸 아들네 집에 가지고 가자 아들이 눈에 띄게 좋아하더라고요. 와, 엄마, 이걸 직접 다 해온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맛있겠다. 여보, 우리 엄마 요리 엄청 잘하셔. 먹어봐봐. 결혼 후 얼굴 살이 쏙 빠진 아들을 보니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집에 먹을 게 없었던 걸 보면 딱히 며느리도 안 챙겨주고 둘이 그렇게 부실하게 밥을 먹는가 보다 싶었거든요. 찬이 좀 있으니 한동안은 잘 먹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저를 붙잡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님, 저희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건 감사한데 다신 이러지 마세요. 저는 한식에 안 맞아서 저렇게 많이 해주시면 다 남겨요. 아유, 그래도 집에 먹을 것도 별로 없던데 나가서 사 먹으려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집에 두고 챙겨 먹어. 됐다니까요. 안 주셔도 된다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모르고 그랬지만 다음엔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냉랭한 반응을 보니 해줬던 음식마저 도로 뺏어오고 싶더군요. 하지만 아들이 전화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다며 행복한 반응을 보여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이때쯤이면 다 먹었겠지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저는 다시 서울에 볼 일이 생겨 아들 집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이번엔 남편까지 대동해서 하루 종일 만든 찬거리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죠. 아파트 1층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한참을 안 받더니 겨우 연결이 됐어요. 분명히 인터폰은 연결됐는데 사람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여보세요? 며느라, 문 좀 열어봐라. 우리 왔다. 어머님, 아버님, 손이 드신 건 뭐예요? 설마 반찬인가요? 어?
성준이가 너무 잘 먹었다고 해서. 제가 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싫다니까요. 왜 바라지도 않는 짓을 하세요? 그래도 성준이가 그렇게 잘 먹는데 어떻게 외면을 하니? 일단 문 좀 열어봐라. 들어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그 음식들 어디 전부 버리고 오든지 하세요. 그래야 열어드릴 거예요. 뭐라고? 이 아까운 걸 어디다 버리란 거야? 황당함에 언성이 높아졌어요. 묵묵히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도 거들었죠.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시부모 문을 안 열어주겠다고? 네, 아버님. 손에 드신 거 어떻게든 처리하고 오세요. 그럼 열어드릴게요. 참,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저희가 어이없어 문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 와 섰어요. 들어가려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다급해졌죠. 예, 지금 너희 주민 와 있어. 장난치지 말고 얼른 문 열어. 못 연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려요. 음식 처리하기 전에 못 연다고요. 경비 불러요. 요즘 잡상인 많아서 부르면 바로 달려올 텐데. 뭐야? 세상에나. 뒤에서 잠자코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나이든 남자가 대뜸 묻더라고요. 딸이에요. 아니요. 며느리요. 참 심보가 그러네. 내가 이 음식들 다 살 테니 문 열어요. 네? 내가 이거 다 살 테니까 우리 집에 이것들 다 들려주고 그러고 올라가시라고. 아니, 그렇게까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야 문을 열어준다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에 열이 오르더군요.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걸 남에게 들킨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내내 저희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남자는 제 집에 내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잠시 보관해 줄 테니까 집 갈 때 찾아가시죠. 됐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드세요. 어차피 안 먹는다는데. 속상하시겠네요. 며느리가 참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게요. 저희는 아들만 있어서 도통 며느리 마음을 모르겠네요. 12층에 사시는구나. 거기 제 딸이랑 같은 회사 직원이 산다던데. 설마 그 아가씨인가? 어머, 정말요? 저희 며느리는 마케팅 회사 다녀요. 아이고, 그 아가씨가 맞나 보네. 신기해라. 그렇게 몇 마디를 나누다 어색해져서 올라가려는데 남자가 갑자기 제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김가한 의원 원장님 아니세요? 예, 맞는데요. 세상에, 얼굴이 하도 낯익어서 어쩐지 평소엔 안 부리던 오지랖이 부리고 싶더라니. 원장님,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지원이 애비예요. 어머, 지원이 아버님이세요? 네, 선생님,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저희를 도와준 건 지원이 아버님이었어요. 곧 지원이 귀가할 시간인데 잠깐 기다렸다 얼굴이라도 보고 가세요. 저희야 너무 좋죠. 그렇게 저희는 잠깐 지원이네 집에 머물렀어요. 지원이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사는 곳은 꽤나 좋은 아파트였는데 잘 나가는지 본인 혼자 번 돈으로 이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퇴근하는 지원이와 인사를 나눴고 미리 연락을 받은 지원이는 급하게 뛰어들어와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눈물겨운 재회를 나눈 뒤 지원이는 약간 화가 난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해준 성의가 있지. 그러게. 근데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더라. 그냥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차라리 잘 됐지 뭐. 아버님하고 이거 같이 먹어. 밥할 시간도 없을 텐데. 정말 열심히 만든 거야. 사실 그 며느리란 사람 저희 팀 막내 직원이거든요. 회사에서도 예의 없기로 소문이 엄청 나 있었어요. 맨날 저한테 지적받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감히 제 은인인 선생님과 원장님께 그랬다니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아휴, 너무 그러지 마. 말로만 들어도 너무 든든하다.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니죠. 저한테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두 분이세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요. 아무래도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겠어요. 지원이는 그러고도 한참을 더 씩씩댔어요. 저희는 지원이 가족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올라갔죠. 저희가 한참 있다 올라가자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뭐 하시다 이제 오세요? 아, 8층에 사는 여자가 알고 보니 내 오랜 제자더라고. 너희 팀 팀장이라며? 네? 김지원 팀장님이요? 그래, 내가 그렇게나 찾았는데 연락이 안 닿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났지 뭐니. 너무 반가워서 한참 울었다. 그럼 그 옆에 계시던 남자분은요? 누구세요? 지원이 아버님이셨어. 아, 꼬였네. 저희에겐 그렇게 떳떳하게 무례하게 굴던 애가 직장 상사랑 연관이 되어서인지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좀 시원했어요. 며느리는 그 일이 있고 나서인지 이번에 집에 머무르는 동안은 정말 귀빈처럼 대접을 해주더군요. 내내 안절부절 못하던 며느리는 집을 나설 때 제 손을 꼭 붙들고 사정하듯 말하더군요. 어머님, 팀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정말 더 이상 밉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 업계에서 팀장님 눈밖에 들면 아웃이에요, 아웃. 글쎄다, 네가 그러는 걸 지원이 아버님이 봐버려서 내가 좋게 말한다고 소용이 있을까 싶네. 네가 잘 해보렴. 어머님, 어머님! 애원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나오는데 정말 그것보다 더 시원할 수는 없었어요. 부탁을 할 때는 공손해질 줄 알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음 진작에 저희한테 잘했어야지. 역시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예상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인연도 신기하고 또 그 도움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당분간 며느리의 건방진 태도가 고쳐질 것 같아 참 기분이 좋은 요즘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며느리를 통해 더 생각하게 되다니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